안녕하세요. 제 인생과 맞바꿔도 아깝지 않을 소중한 딸을 키우는 40대 후반 엄마입니다. 요즘엔 물가가 빠르게 치솟아 내 집 마련하는 게 서민들의 꿈인 세상이라죠. 사는 데는 돈이 다가 아니라지만 삶을 영위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제 딸을 돈에 관련된 치졸하고 복잡한 사건을 통해 만나게 되었어요. 저와 딸의 만남과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둘 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3남매 중 첫째였습니다. 불임이었던 남편의 문제로 우리에게 나이가 없었어요. 게다가 지병 때문에 몇 번이나 응급실에 실려갔던 전 결국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부업을 하며 주부로 지내야 했죠. 남편 또한 샤시 공장을 다니며 벌이가 많지 않았기에 우린 형편이 넉넉지 못했어요. 그래도 우린 서로를 의지하며 소소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남편과 제 결혼을 시작으로 다음엔 시동생이 또다시 2년 뒤엔 막내인 시누이도 결혼을 했습니다. 어부였던 시매부를 따라 시누이는 시골 어촌으로 내려갔고 시동생 부부는 경기도에 저희 집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서울에 살고 있었죠. 시부모님과 시누이 그리고 시매부는 좋은 사람들이었던 반면 시동생과 동서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시동생과 동서는 시댁에 왔다 하면 시댁의 온 살림을 홀라당 들고 갔어요. 라면에 김치에 각종 반찬들부터 시작해서 시아버지의 간식으로 사둔 과자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말이죠. 어머님, 아버님, 저희 집 사정 어려운 거 아시죠? 서울에서 전세대출 이자 내면서 아들, 딸 쌍둥이 키우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해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도 동서와 시동생은 시부모님께 죄송하다거나 감사하다는 말도 일절 없더군요. 게다가 아이가 없던 전 시조카들을 굉장히 예뻐했는데 그 사실을 잘 알던 동서는 애들을 앞세워 제게 용돈을 받아갔어요. 얘들아, 큰엄마한테 가서 깎아 사 먹게 용돈 주세요 해봐. 그런 거 안 시켜도 내가 우리 조카들 예뻐서 챙겨주려고 했어. 자, 얘들아,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착하게 커야 한다. 에게 고작 10,000원씩 주세요?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여요? 우리 집 사정 안 좋은 거 뻔히 아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말해? 싫으면 도로 내놔. 에이, 줬다 뺏는 게 어딨어요. 한 번 주시면 땡이죠. 얘들아, 돈은 엄마가 집에 가서 줄 테니까 엄마한테 맡기고 다음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인사하고 용돈 받으러 가자. 저와 가족들이 시조카들에게 준 돈은 전부 동서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시조카들에게 용돈을 챙겨줬습니다. 어차피 시조카들을 위해 쓸 돈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소소하게 욕심을 부리는 건 가족이니 어느 정도 귀엽게 받아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명절날 시동생은 술에 취해 그만 선을 넘고 말았죠. 어머니 아버지, 사는 게 너무 팍팍해요. 자식들한테 집도 하나씩 못 해줄 거면 왜 자식을 셋이나 낳으셨어요? 매번 집주인 눈치 보느라 집에 못 하나도 제대로 못 박는 내 집 없는 서름을 제가 언제까지 겪어야 하냐고요. 금수저 못 돼도 적어도 동수저는 입에 좀 물려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 많은 수저 중에 흙수저가 뭐예요, 흙수저가. 시어머니는 시동생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저는 시어머니를 꼭 안고 달래드리기 바빴고 당시 일찍 잠에 드셔서 자리에 계시지 않던 시아버지 대신 남편은 시동생에게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 입 안 닥쳐? 부모님이 사지육시 멀쩡하게 낳아주고 길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알아야지. 어따 대고 어머니한테 술주정이야? 네 애들 앞에서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찬물 먹고 정신 차려. 한마디만 더 하면 아예 그물 너한테 끼얹어 버릴라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기 집을 가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던 시동생과 동서는 어느 날 아주 기함할 만한 일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혜연아, 할머니 할아버지께 인사드려. 시동생과 동서는 대뜸 6살짜리 여자애를 입양했다며 시댁에 데려와 인사를 시키더군요. 자리에 없던 시누이 부부를 제외한 모든 시댁 식구들은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시동생 부부에게 입양을 결정한 이유를 물으셨는데 돌아온 동서의 대답에 온 식구들은 더더욱 경악을 금치 못했죠. 먹고 살기 힘들다고 매번 징징대던 애들이 쌍둥이까지 있는 마당에 또 막내를 입양했다고? 도대체 왜? 요샌 아무리 뼈 빠지게 돈 벌고 모아도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요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머리를 좀 써야겠더라고요. 전공법으론 절대 서울에 내 집 하나 건사 못하니까요. 다들 요새 청약테크라고 불릴 만큼 아파트 청약이 떼돈 버는 길인 거 아시죠? 근데 괜찮은 매물은 당첨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알아보다가 제가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았다니까요. 일반 청약보다 경쟁률이 훨씬 낮은 청약 특별 공급 중에 애 셋 이상인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나오는 물량이 있는데 우린 애가 둘이잖아요. 그래서 애를 입양해서 머릿수를 딱 맞춘 거예요. 뭐? 너희들 제정신이니? 그런 일로 무책임하게 애를 입양했다고? 그래, 동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애가 무슨 물건도 아니고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부정적인 방법으로 청약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곤 들었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을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게다가 주소지를 옮긴다거나 하는 방법도 아닌 한 생명의 인생을 고작 그런 이유로 좌지우지했다니 제 머리론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과 우리 부부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시동생과 동서를 나무라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시동생과 동서는 뻔뻔하게 더 큰 목소리로 소리치더군요. 오히려 우리가 고아인 이해를 구제해 준 거죠. 우린 얘 덕보고 얘는 가족이 생기고 서로 윈윈이잖아요. 어머니랑 아버지는 우리 집 사는데 10원 한 장 보태주실 능력도 안 되면서 우릴 격려해주지 못할 망정 왜 우릴 비난하세요? 이유야 어찌됐든 애한테 잘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손 놓고 멍청하게만 사니까 가난하게 사는 거라고요. 두고 보세요. 우린 꼭 떵떵거리면서 살 테니까. 낯선 어른들의 고성이 오가는 모습을 보며 그 애는 혼자서 덜덜 떨고 있더군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던 저는 아이 옆에 쪼그려 앉아 아이를 안심시켜주려 노력했죠. 괜찮아.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너무 무서우면 손 잡아줄까? 제 말에 아이는 잠시 머뭇대더니 작고 고사리 같은 손을 제 손바닥 위에 올리더군요. 작은 손을 꼭 잡는데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뱃속에서 뭉클거리더라고요. 끝내 시동생과 동서는 아이의 입양을 무르지 않겠다며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동서의 손을 꼭 붙잡고 차에 타던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기왕 벌어진 일이니 부디 시동생과 동서가 그 애를 자식들과 차별 없이 키워주길 간절히 바라보았죠. 그리고 놀랍게도 애를 입양한 지 몇 개월이 지났을 때 동선에는 정말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더군요. 시댁 모임 날 동서는 하루 종일 호들갑을 떨었어요. 역시 그때 애를 입양했던 건 신의 한 수였다니까요. 요즘 집값 오르는 추세를 보면 적어도 좋게 1억은 오를 테니 우리 완전 땡 잡았다고요. 작은 오빠도 작은 새언니도 참 대단하네요. 애한텐 잘해주고 있나 몰라요. 나중에 아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기겁을 했던 시누이는 탐탁지 않은 목소리로 제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시누이의 말을 듣고 저는 그 애를 바라봤는데 그 애는 쌍둥이 언니 오빠와 전혀 어울리지 못하고 겉돌고 있더군요. 저리 가. 너 자꾸 우리 노는데 끼지 말라고 했지? 고아 주제. 그 애를 밀쳐내는 시조카의 말을 들으니 평소
그 애가 어떻게 지냈을지가 머릿속에 그려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저는 애가 너무 안쓰러워 시조카를 나무랐죠. 동생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혜연이도 엄마 아빠가 같은 엄연한 너희 동생이야. 혜연아 이리 와. 큰엄마랑 놀자. 저는 아이를 마당으로 데리고 나와 텃밭에 있는 채소와 식물들도 보여주고 함께 마을 산책도 하며 놀아주었습니다. 아이는 처음엔 어색한 듯 제 손을 잡고 주변을 두리번대더니 이내 긴장이 풀리며 신이 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큰엄마, 저기 강아지 있어요. 멍멍아, 멍멍해봐. 멍멍이도 큰엄마처럼 혜연이가 좋은가 보다. 그지? 큰엄만 제가 좋아요? 저희 엄마 아빠랑 오빠랑 언니는 절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가족 이야기를 하며 다시 힘이 없어지는 아이가 너무 안쓰러워 저는 집으로 돌아오기 전 동서를 불러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동서, 집도 집이지만 혜연이 잘 보살펴주고 있는 거 맞지? 애가 자기 언니 오빠랑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가족들이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영 안 좋네. 애 좀 잘 챙겨줘. 잘 챙겨주고 있어요. 씻기고 먹이고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데요. 애가 워낙에 내성적이어서 가족이랑 잘 못 어울리는 것 뿐이에요. 저희의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형님. 동서는 아니라고 말했지만 저는 계속해서 그 애에게 마음이 쓰였어요. 그래서 가족 모임 때마다 저는 다른 시조카들보다 유별나게 그 애를 챙겨주었는데 그 애 또한 저에게 마음을 열었는지 저만 보면 제 옆에만 꼭 붙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그 애와 차츰 정이 들어갔죠. 그러던 어느 날 볼 일이 있어 서울에 갔던 전 그 아이 생각이 나서 시동생의 집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 가슴 아픈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각자 자기 방에 있던 동서의 아이들과 달리 그 애는 거실에서 이불을 깔고 생활을 하고 있더군요. 동서, 여태 혜연이를 거실에서 키웠어? 유나랑 같은 방이라도 쓰게 하면 되잖아. 괜찮아요. 애들이 아무 데서나 잘 자는데요, 뭘. 그나저나 형님, 역시 남의 애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입이 하나 느니까 요샌 제 밥 먹는 모습만 봐도 괜히 믿고 꼴 보기가 싫어요. 아파트 완공되고 입주하자마자 얼른 쟤부터 파양해야겠어요. 입주 전에 파양하면 청약 당첨된 게 취소될 수 있어서 그 전까진 돌려보내지도 못하고 보통 골칫거리가 아니라니까요. 동서는 마치 마트에서 물건을 반품한다는 이야기를 하듯 아무렇지도 않게 파양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그것도 뻔히 아이가 듣는 앞에서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 일이 아닌 듯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잔뜩 화가 나서 동서에게 소리쳤어요. 동서, 정말 사람이 왜 그렇게 못돼 먹었어? 입양이 무슨 장난이야? 키우던 개도 정이 들어서 그렇게 못 버리겠다. 어떻게 자기들 입속만 채우고 하나의 인생을 이렇게 책임감 없이 내팽개칠 수 있어? 어머, 제 아이 제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형님이 웬 난리예요? 그렇게 애가 불쌍하면 우리가 파양한 뒤에 직접 주워다 키우시던가요. 진짜 여기까지 찾아와서 왜 난리야? 짜증나게. 그만 돌아가 주세요. 동서는 인상을 쓰며 저를 마구 집 밖으로 밀쳐내더군요. 정말 너무 화가 나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한 번 부모를 잃은 불쌍한 아이를 단물만 쏙 빼먹고 고아원으로 돌려보낼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인가요? 물론 더 이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모 아래에서 억지로 자라게 하는 것도 아이에게 못할 짓이라는 걸 알지만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동서의 이기적인 심보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니 남편 또한 화가 나서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놈들이 사람이야? 머리술 맞췄네 어쩌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 아예 처음부터 아파트 분양만 받으면 다시 애 파양할 생각이었던 거 아니야? 그 인간들이라면 그러고도 충분히 남을 종자들이야.
애가 불쌍해서 어떡해요? 파양 어쩌고 하는 거 보니까 더 이상 걔 자식 취급도 안 할 것 같은데요. 아휴, 아직 어린애 팔자가 왜 그렇게 사나운 건지 원. 내가 호연이 그놈한테 전화해서 다시 따끔하게 한번 말해볼게. 하지만 부부는 유유상종이라고 시동생 또한 동서와 별반 다르지 않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완전 배째라식이었죠. 아, 형이랑 형수님이 뭐라고 하든 우린 아파트에 입주만 하면 그만이야. 괜히 형네는 자식도 없고 집도 없어서 부러워서 우리한테 더 그러는 거지? 추하니까 그만해 형. 그 뒤 시부모님까지 자신들을 비난하자 시동생과 동서는 시댁에는 얼굴을 잘 비추지 않더군요. 애가 너무 걱정됐지만 집으로 찾아간다고 한들 문전박대 당할 것이 뻔했고 우리가 그 애를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일도 없었기에 저와 남편은 그저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시동생과 동서는 그렇게 고대하던 아파트에 결국 입주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를 걸어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큰애야, 둘째네 아파트 청약 당첨이 취소됐다는구나. 방금 네 동서가 나한테 전화해서 울며 불며 하소연을 하더라. 네? 갑자기 왜요? 에휴, 그 못된 것들이 아주 처음부터 혜연이를 청약 당첨되면 파양할 목적으로 데려왔다더구나. 그 사실이 적발돼서 취소당했대. 내 자식이지만 어찌 그렇게 금수로 자랐는지 원. 알고 보니 동선애가 애를 입양한 고아원의 한 보육교사가 원장 몰래 돈을 받고 청약을 노리는 부부들에게 무분별하게 애들을 입양 보냈었다는군요. 깐깐해야 할 입양 심사에서 임의로 서류를 조작해서 말입니다. 누군가의 제보로 범행 사실이 드러난 보육교사는 형사처벌을 받았고 검찰 조사를 통해 동선애 또한 200만 원이나 주고 입양한 그 애를 이용해 부정하게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드러났던 거예요. 결국 동선애는 당첨 취소와 함께 벌금까지 물었다고 하더군요. 앞으로 몇 년인가 동안 청약 기회도 박탈됐대. 이게 다 고아인 혜연이한테 제 소원 붙어서 생긴 일이라면서 네 동서가 아주 길길이 날뛰고 난리도 아니다 지금. 그 화풀이를 그 어린 것에게 하진 않을까 걱정이구나.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저는 그 애가 걱정이 됐어요. 애를 파양도 못해서 골치라던 동서의 말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죠. 저는 외투를 챙겨 입고 무작정 시동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설마 그 인간들이 시어머니의 말처럼 아이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진 않을까 싶어 가는 내내 가슴이 마구 쿵쾅대더군요. 그리고 시동생의 집 앞에 도착한 전 눈앞의 광경에 왈칵 눈물이 차오르고 말았습니다. 혜연아, 왜 여기 나와 있어? 그 애는 그 추위에 겉옷도 걸치지 못한 채로 집 문 옆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어요. 크게 놀란 전 얼른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아이의 등에 들러주며 아이를 살폈죠. 아이는 저를 보더니 울음을 터뜨리며 제게 안겼습니다. 큰엄마, 엄마가 집에 못 들어가게 해요. 저한테 막 물건들을 던지다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앞으로 저 알아서 혼자 살래요. 큰엄마, 저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가야 돼요? 저 가기 싫어요. 엄마 아빠도 무섭지만 원장님도 너무 무섭단 말이에요. 아이는 거의 숨이 넘어갈 듯 꺽꺽대며 울더군요. 어찌나 서럽게 울던지 아이를 달래던 저까지 울음이 터져 저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달랬습니다. 울지 마, 혜연아. 큰엄마가 왔으니까 이젠 다 괜찮아. 이 불쌍한 거. 우선 추우니까 큰엄마 집으로 가자. 저는 몸이 잔뜩 차가워진 아이를 끌어안고 택시를 잡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택시를 타기엔 먼 거리라 택시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지만 당시엔 어떻게든 빨리 오들오들 떠는 아이를 따뜻한 집으로 데려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울다 지친 아이를 씻기고 달랜 저는 혹시 몰라 아이에게 감기약을 먹이곤 아이를 안방 침대에 재웠어요. 그리고 아이가 잠들자마자 동서에게 전화해
입에 거품을 물고 난리를 쳤습니다. 동서, 정말 미쳤어? 이 겨울에 애를 맨몸으로 집 밖에 내쫓으면 어쩌자는 거야? 밖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아무리 애 몸을 녹여도 한기가 안 가시더라. 청약이 물 건너갔으니 이젠 애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이거야? 애 보낼 때 보내더라도 애를 이렇게 막대하면 안 되지. 내가 안 가서 애한테 정말 큰일이라도 생기면 어쩔 뻔했어? 진짜 지겨워 죽겠네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제가 남의 집 일에 제발 신경 끄라고 계속 말하지 않았던가요? 형님이 뭐라고 하던 우린 걔 파양할 거니까 형님이 그렇게 싸고 도는 개를 데려다 키우던가 말던가 알아서 하세요. 진짜 재수없게 혼자 더럽게 착한 척이야. 퇴근 후 아이를 데려온 자초지종을 들은 남편은 크게 분노하며 그 저녁에 시동생의 집으로 달려가더군요. 그리고 한참 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잔뜩 상기된 얼굴로 제게 이렇게 말했죠. 개자식, 내가 그런 놈 형이라는 게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어. 내가 재수 씨한테 어떻게 애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고 따졌더니 호연이 그놈이 나한테 대들더라. 자기 아내가 뭘 잘못했냐면서 말이야. 까놓고 말해서 자기가 자선 사업가도 아닌데 더 이상 득볼 것도 없는 마당에 왜 그 애를 먹여주고 재워줘야 하니? 어차피 쫓아낼 거 하루라도 빨리 쫓아내야 밥값이라도 아끼지 않겠냐는데 어떻게 인두껍을 쓰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아직 8살밖에 안 된 저 앤 무슨 죄냔 말이야. 너무 화가 나서 나는 더 이상 널 안 보겠다고 말하고 나와버렸어. 아, 정말 돈이 무섭다 무서워. 얘는 또 어떻게 해야 하나? 남편과 저는 잠든 아이의 얼굴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퉁퉁 부은 눈을 감고 새근새근 숨을 고르는 아이를 보고 있자니 측은지심이 들기도 하고 뭐라 형언할 수 없는 뭉클함이 느껴지기도 하더군요. 저는 거실로 남편을 불러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죠. 혜연이 그냥 우리가 데려다 키우면 안 될까요? 물론 우리 사정이 썩 좋은 편은 아니라서 나도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동안 내가 혜연이한테 정이 많이 들었나 봐요. 저 가여운 애를 다시 고아원으로 돌려보낼 생각을 하니 도저히 내키지가 않네요. 우리 아이도 많이 갖고 싶어 했잖아요. 혜연이 우리가 마음으로 낳은 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딸로 키워요. 네? 그래. 나도 가뜩이나 크게 상처받았을 이 어린애를 차마 고아원으로 못 돌려보내겠다. 돌고 돌아서 우리 품에 들어온 걸 보면 혜연이랑 우리 인연이 보통은 아닌 거겠지. 이후 우린 그 애를 데려오기 위해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생각보다 파양이라는 것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군요. 단순 변신 같은 걸 이유로 입양아를 파양하는 일은 불가능했기에 우린 시동생과 동서의 호적에서 아이를 빼내오기 위해 재판을 불사해야 했어요. 시동생과 동서 또한 마음대로 파양이 되지 않던 차에 잘 됐다 싶었는지 순순히 우리에게 협조를 하더군요. 우리는 시동생과 동서가 부정 청약을 위해 아이를 입양한 사실을 내세워 파양 허가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후 입양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아이의 부모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시동생과 동서는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이죽댔죠. 흥, 아주 성인 군자들 납셨네요. 기껏 고아 하나가 뭐라고. 아무튼 뭐 우리한테서 혹 하나 떼어준 건 고맙게 생각할게요. 피차 얼굴 봐서 기분 좋을 것 하나 없는 사이니까 앞으로 웬만하면 서로 얼굴 보지 말자고요. 그 이후 시동생 부부와 우린 거의 남남처럼 왕래 없이 지냈습니다. 신우이 또한 시동생 부부에게 정이 뚝 떨어졌다며 시동생 부부와 인연을 끊었고 간간히 시부모님만 시동생네와 연락을 주고받는 것 같더군요. 나중에 시어머니께 들어보니 시동생 부부는 몇 년간 집 마련을 못하다가 경기도에 있는 구축 아파트를 매매해 이사를 했다고 해요. 곧 그 지역이 재개발이 된다는 정보를 듣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사를 가자마자 재개발은 무산이 되었고 그 뒤 집값은 전보다 더 하락되어 시동생 부부는 그 집을 팔지도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집에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찝찝거리면서 집 때문에 어린애 가슴에 상처까지 내더니 참 꼴 좋게 됐다고 생각했죠. 저와 남편은 어려운 형편에도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딸을 키웠습니다. 딸의 아픈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은 저희 딸에게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평생 눈치를 보며 산 탓에 항상 움츠러들어 있던 딸은 매일같이 사랑을 듬뿍 받으며 지내니 날이 갈수록 성격이 밝아지더군요. 엄마, 아빠, 이거 보세요. 저 또 100점 맞았어요. 아이고, 우리 혜연이 누구 닮아서 이렇게 똑똑해? 우리 딸, 누구 딸? 엄마 딸. 혜연이 너 엄마만 좋아하고 아빠 딸을 안 할 거야? 아빠 서운해서 울 거야. 에이, 내가 아빠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거 알면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 딸은 제대로 처음 받아보는 부모의 사랑이 너무 좋았는지 저와 남편밖에 모르는 착하고 순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게다가 얼마나 똑똑하고 야무진지 친구도 많고 반에서도 항상 1등을 도맡아 하더군요. 하지만 아무리 밝은 모습을 되찾았어도 어린 시절 받은 마음의 상처는 오래도록 딸의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딸이 10살이던 어느 날 딸이 친구와 크게 다툰 일로 제가 학교에 불려가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전 딸을 불러 친구와 왜 싸웠는지 자초지종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잔뜩 위축이 되어 있던 딸은 대뜸 눈물을 흘리며 제게 이러더군요. 혜연아, 엄마랑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잘못했어요, 엄마. 다신 친구랑 안 싸우고 엄마 속도 안 섞일게요. 제발 저 버리지만 말아주세요. 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는 그저 왜 친구랑 싸웠는지 물어보려고 한 거야. 걔가 먼저 제 리코더 가져가서 안 돌려줬단 말이에요. 걔가 좋아하는 남자애가 절 좋아해서 걔가 맨날 절 못 살게 굴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참다가 오늘은 못 참고 싸웠던 거예요. 잘했어. 억울한 일을 당하면 꼭 참지 않아도 괜찮아. 그렇다고 네가 그 애한테 주먹질을 한 것도 아니잖니. 우리 혜연이 점잖고 착하게 잘 대처했어. 억울할 땐 할 말은 해야지. 혜연아, 설사 혜연이 네가 잘못을 한다고 한들 이 엄만 절대 널 버리지 않아. 여기가 바로 혜연이 네 집인데 엄마가 널 어디로 보내겠어. 네가 잘못하면 엄마는 널 가르치기 위해 혼을 내줄 거야. 잘하면 칭찬을 해주겠지? 그렇게 널 올바른 사람으로 키워내는 게 부모인 이 엄마가 할 일이야. 잘못한 자식일지언정 네가 내 자식이 아니게 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란다. 딸은 버려지는 일에 대해 엄청난 트라우마가 생겨 있었더라고요. 2번이나 부모를 잃은 셈이니 그럴 만도 했죠. 많이 겁을 먹었는지 제 말을 들은 딸은 제게 안겨 엉엉 울더군요. 그 뒤로 저는 딸에게 안정감을 심어주기 위해 남편과 끝도 없이 노력했고 없는 사정에도 돈을 어떻게든 쪼개 딸을 아동심리상담센터에 보냈어요. 덕분에 딸은 해가 지날수록 안정을 되찾았고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엔 더 이상 상담센터를 다니지 않을 만큼 정신적으로 건강해졌죠. 그런데 딸이 중학교 3학년이었던 해의 어느 주말 우리 집에 상상도 못할 손님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박태수 씨 댁이죠? 혹시 따님분 이름이 박혜연이 맞으실까요? 네, 그런데요. 누구세요? 엄마, 누구 왔어요? 남편과 딸이 다 같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웬 남자 한 명이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르더군요. 남자는 저희 남편의 집이 맞냐며 저희 딸을 찾더니 제 뒤를 따라 고개를 내민 딸을 보곤 대뜸 눈시울을 붉히더라고요. 대체 누구시길래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네가 혜연이구나.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 혜연이 생부되는 사람입니다. 전혀 예상 못한 남자의 정체에 저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다시 퍼뜩 정신을 차린 전 우선 남자를 집 안으로 들였죠. 딸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자신의 생부라는 그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고 남편은 경계심 어린 눈으로 그 남자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한 몸에 받은 그 남자는 이제야 딸을 찾아오게 된 사정을 털어놓더군요. 갑자기 왜 이제 와서 우리 애를 찾아온 거예요? 여태껏 아무런 소식도 없었으면서요. 죄송합니다. 사실 전 혜연이가 고아원에서 자랐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혜연이가 돌이 지나고 얼마 안 돼서 전 아내와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어요. 가난하고 부모도 없던 저를 부동산 졸부였던 처가에선 굉장히 무시했었는데 나중엔 아내까지 절 무시했거든요. 저는 딸을 부양할 능력조차 없었기에 혜연이를 애 엄마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죠. 그 뒤로 저는 어떻게든 성공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일본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곳에 살던 대학 친구가 도움을 줬거든요. 저는 그곳에서 운 좋게도 좋은 기회를 얻어 어렵게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었어요. 한국에선 인정받지 못하던 제 기술을 일본의 한 투자자가 알아봐 줬거든요. 특허를 내고 작게 시작한 사업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운 좋게 잘 풀린 거죠. 그동안 전 전처와 처가와는 일절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결혼 생활 내내 정말 신물이 나도록 당해서 두 번 다신 그 낯짝들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일본에 있는 내내 전처에게 두고 온 딸이 눈에 가시처럼 밟혀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성공해서 능력을 키워 전처에게서 딸을 데려오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아니, 데려오진 못하더라도 딸 앞에 당당한 아빠로서 나타나고 싶었죠. 그렇게 밑바닥부터 기어 올라와 성공을 한 뒤 전철 찾아갔다가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전처는 저와 이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잘 사는 집 남자 재혼을 했는데 그쪽 집안에서 애를 반기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럼 부모로서 당연히 자식을 선택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히게도 전처는 자기 앞길만 생각하고 자기 부모랑 합심해서 애를 고아원에 버렸더라고요. 저는 혜연이가 고아원에서 힘들게 지내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겨우겨우 수소문한 끝에 혜연이가 두 분께 입양된 걸 알게 되자마자 곧바로 이곳으로 달려온 거예요. 들어보니 생부의 사정도 참 아이러니하고 딱하더군요. 딸이 버려진 줄도 모르고 그 오랜 시간 딸을 그리워하기만 했다던 딸의 생부는 저희 딸을 끌어안고는 오열을 했죠. 이 아빠가 미안하다 혜연아. 네가 고아원에 있는 줄 알았더라면 내가 진즉에 널 데려왔을 텐데 자식의 불행을 꿈에도 모르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던 이 아빠를 용서하지 말거라.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줘서 정말 고맙구나. 아니요, 저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비록 어렸을 때 나쁜 일들을 겪긴 했지만 그 덕분에 지금 저희 엄마 아빠를 만날 수 있었는걸요. 저희 집 비록 조금 가난하긴 해도 저희 부모님은 부족한 거 하나 없이 절 잘 키워주셨어요. 그래도 이렇게 절 낳아준 친아빠를 만나서 저 너무 기뻐요. 제가 친부모 두 사람 모두에게 버림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생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한참 뒤 겨우 눈물을 그친 딸의 생부는 딸에게 함께 일본으로 가자고 이야기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갑작스럽게 딸을 잃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딸의 의사가 제일 먼저라고 생각했기에 저와 남편은 서로 손을 꼭 마주잡고 딸의 대답을 기다렸죠. 그건 싫어요. 저는 엄마 아빠 옆에서 떨어지기 싫으니까요. 혜연아, 그래도 이 아빠랑 일본에 가면 지금보다 더 풍족하게 살 수 있어. 어머님, 아버님 뒤늦게 찾아와서 갑자기 혜연이를 데려가겠다고 말씀드리긴 정말 죄송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저 정말 성공했습니다. 제가 혜연이를 데려가면 훨씬 더 나은 환경에서
애를 더 잘 키울 수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산다는 것도 애한테 아주 귀중한 경험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혜연이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저 이제라도 제 딸을 잘 보살피며 살고 싶습니다. 애를 위한 일이라면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만 제일 중요한 건 혜연이의 마음이니까 애 의사를 존중해 주기로 하죠. 하지만 딸은 끝까지 자신의 생부와 함께 살길 거부하더군요. 나중엔 화까지 내며 거절하는 딸의 태도에 딸의 생부는 망연자실한 듯 보였어요. 결국 생부는 딸을 설득하는 걸 포기했는지 저와 남편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이라는 것이 사람을 참 기가 차게 만들더라고요. 그럼 제가 혜연이를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내게라도 할 수 있도록 이 낡은 전셋집에서 이사시켜드리겠습니다. 아버님 직장까지 출퇴근도 용이한 위치에 있는 서울의 아파트를 한 채 두 분 명의로 마련해 드릴게요. 아무래도 애를 공부시키기엔 서울이 훨씬 학군이 좋을 테니까요.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딸을 만나게 해줄 것. 둘째, 집을 포함한 모든 저의 금전적인 지원은 딸을 위해서만 사용했다는 걸 항상 자료로 증빙할 것. 셋째, 딸의 장래에 관한 모든 일은 저와 상의 후 결정할 것. 이렇게 세 가지만 지켜주신다면 제가 당장 내일이라도 집을 얻어드릴게요. 저기요, 지금 우리 부모님한테 엄청 무례하고 있는 거 아세요? 생부가 말을 마치자 딸은 버럭 화를 냈어요. 딸의 생부는 마치 선심을 쓰듯 마치 우리가 자신에게 딸을 빌미로 집을 요구한 것처럼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딸의 생부에 대한 연민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우리가 딸을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싶어서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혜연이를 키운 것도 아니고 지금껏 좋은 집 없어도 우리 세 식구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비굴하게 들어가야 하는 집 따윈 우린 필요 없어요. 애가 원한다면 한 달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언제든지 만나세요. 근데 평생 애랑 살지도 않던 사람에게 생부란 이유로 사사건건 아이에 대해 상의하고 보고하고 싶진 않네요. 대체 사람을 뭘로 보고 저딴 것들을 조건이란 이름으로 내건답니까? 돈 때문에 전 처가에서 무시당했다더니 지금 그쪽도 돈으로 우리에게 갑질하는 거 아닙니까? 혜연이 부모로서 너무 기분 나쁘네요. 이만 돌아가세요. 딸의 생부는 단호한 제 말에 당황한 표정이더군요. 저만큼 남편 또한 잔뜩 화가 났는지 남편은 그런 생부를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 남자는 다급히 자신의 명함을 딸에게 건네고는 맥없이 남편에게 쫓겨나고 말았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엄마 아빠 누가 뭐래도 난 엄마 아빠 편이니까 기분 상하지 마요. 너무도 불쾌했건만 저와 남편보다 더 크게 화를 내던 딸을 보며 우리는 마음이 조금 풀릴 수밖에 없었어요. 딸은 우리를 무시하는 저딴 친아빠는 필요 없다고 말했지만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아무리 우리에게 무리하게 굴었어도 엄연한 아이의 생부이니 앞으로 아이와 어떻게 만남을 가질 건지 우리와 어떻게 교류할 생각인지 물어는 봐야 할 것 같아 저는 몇 날 며칠을 딸의 생부의 명함을 들고 고민을 했죠. 선뜻 연락하기엔 마지막이 좋지 않았기에 망설여졌거든요. 그런데 처음 저희 집을 다녀간 지 며칠 뒤 남편이 직장을 가고 딸은 학교에 간 시간에 딸의 생부가 먼저 다시 저희 집을 찾아왔더군요. 그리곤 저희 집에 들어오자마자 딸의 생부는 굳은 표정의 제 앞에 대뜸 무릎을 꿇더라고요. 왜 이러세요? 저번에 만나자마자 우시더니 만날 때마다 참 사람을 놀래키시네요. 죄송합니다, 혜연이 어머님.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두 분이 얼마나 제 딸을 진심으로 키우셨는지 지난 며칠간 사람을 통해 조사를 해서 알게 됐어요. 그전엔 그저 두 분이 한번 파양된 혜연이를 입양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이 집으로 달려왔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어떤 분들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딸이 걱정되는 마음에 그만 제가 섣불리 무례를 범했습니다.
요즘 돈 앞에선 부모고 자식이고 없는 세상이니 돈에 혹해서 제 딸을 빌미로 두 분이 당연한 듯 저에게 돈을 요구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타지에서 사업을 하며 별의 별일을 다 겪다 보니 제가 의심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젠 두 분이 절대 그러지 않을 분들임을 잘 압니다. 그러니 제가 말한 조건들은 전부 듣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 주세요. 두 분께서 원치 않는다면 앞으로 제 딸 앞에 나타나지도 않을 테니 부디 제 딸을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그리고 제가 두 분께 고마움을 전할 수 있게 제발 제 마음만은 받아주세요. 제가 이미 좋은 아파트를 봐두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건 모든 부모의 공통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무례를 범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딸의 생부는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구구절절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니 그나마 남아있던 불쾌함도 사르르 녹아내리더군요. 저는 여전히 무릎 꿇고 있는 딸의 생부를 일으킨 후 사과를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했죠. 이해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돌변할 수 있는 게 바로 부모 아니겠어요? 저와 남편은 딸을 위한 딸의 생부의 마음을 받아들여 아파트를 받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얼마 뒤 곧바로 딸의 생부가 마련해준 아파트로 이사를 했죠. 결혼 후 처음으로 갖게 된 자가를 보니 두근거리는 마음은 어쩌지 못하겠더라고요. 딸은 그 뒤로도 한동안 자신의 생부에게 삐져 있었는데 어떻게든 딸의 마음을 풀고 딸에게 다가가려는 생부의 가진 노력에 딸은 결국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딸을 만나러 올 때마다 잔뜩 상기된 표정의 생부를 보니 자식을 대하는 아빠의 마음이 제게까지 전해져 참 마음이 뭉클해지더군요. 그런데 이사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웬 불청객 한 명이 저에게 전화를 걸었더군요. 잘 지내셨어, 형님? 그 사람은 바로 저희 딸을 파양한 후 인연을 끊고 살던 동서였습니다. 그 사이 번호를 바꾼 건지 동서는 모르는 번호로 제게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저는 떨떠름한 목소리로 동서에게 왜 전화를 했냐고 물었는데 돌아온 동서의 대답에 저는 처음으로 사람에 대한 엄청난 혐오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형님, 혜연이 생부가 찾아와서 선물이라고 서울의 신축 아파트를 사줬다면서요? 어머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님은 저 좀 반성하라는 의미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 말 들으니까 그때 걔를 내쫓은 게 후회가 되긴 하더라고요. 아휴, 이럴 줄 알았으면 좀 귀찮아도 그냥 데리고 있을 걸 말이에요. 아무튼 형님, 어머니께 제 남편 사업하다 잘못돼서 요새 집에만 있다는 얘기 들으셨죠? 게다가 저도 얼마 전에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권고사직 당했어요. 먹고 살기 힘들다고요. 그래서 말인데 전집 전세금 뺀 돈 가지고 계시죠? 그거 저희 좀 주세요. 따지고 보면 형님하고 아주버님은 우리 덕분에 혜연이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럼 그 집에 당연히 우리 목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한테 은혜 갚으셔야죠. 사람은 안 변하는 법이라더니 동서는 여전히 아나무인의 돈밖에 모르는 인간이더군요. 매몰차게 쫓아내버린 애를 빌미로 아직까지 우리에게 돈을 두드려 드는 동서의 막장 같은 태도에 화가 난 전 동서가 대꾸할 틈도 없이 할 말을 다다다 쏘아붙이곤 전화를 거칠게 끊어버렸습니다. 은혜 같은 소리 하네. 동서, 한국말 몰라? 우리가 동서에게 갚아야 할 건 은혜가 아니라 우리 딸 가슴에 피멍 맺히게 한 죄에 대한 원수고 복수야. 동서, 아직까지 그 낡은 아파트에서 이사도 못 나가고 살고 있다며? 참 자업자득이다. 그렇게 돈이 좋으면 자격증을 따던지 부동산 공부를 하던지 해서 정정당당하게 돈 벌어. 엄한 애를 입양했다 파양하는 천벌받을 짓이나 그 애를 빌미로 허무맹랑한 돈을 뜯어낼 생각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너희들 인생이 아직까지 그 모양 그 꼴인 거야. 또다시 그 입에서 우리 딸 이름 들먹이면서 나한테 연락했단 봐. 그땐 자식을 모욕당한 부모가 눈깔이 얼마만큼 돌 수 있는지 두 눈으로 제대로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제발 언젠간 우리 딸한테 한 몹쓸 짓 다른 사람한테 그대로 돌려받길 바래. 내 전화기 썩으니까 2번 다신 나한테 전화하지 마. 참 마지막까지 기분 더러운 인간이었어요. 그날 일을 남편에게 전해주니 남편은 아주 속 시원하게 잘 말했다고 저를 칭찬해 주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언젠간 제대로 임자 만나 호되게 당해봐야 정신 차릴 거라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2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여전히 이사 온 집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인 딸은 아빠를 둘이나 둔 부모 부자가 되었죠. 이번에 전교 5등 한 거 다음 주에 일본 아빠 오면 꼭 자랑해야지. 딸은 공부에 욕심이 많아 항상 전교 10등 안쪽을 유지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딸의 좋은 머리는 원래 공부를 잘했다던 딸의 생부를 닮은 것 같아 참 다행입니다. 딸의 생부는 일이 바쁜 와중에도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시간을 내서 한국에 들어와 딸을 만나고 갈 정도로 딸 바보랍니다. 우리는 그런 생부가 한국에 올 때마다 딸과 더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아예 저희 집에 따로 방을 마련해 두었죠. 때문인지 딸의 생부는 저희 남편과 서로 형님 동생이라고 부를 정도로 우리와 많이 가까워졌어요. 딸의 생부는 저희 집에 올 때마다 딸의 교육비와 생활비에 보태라며 100만 원씩 주고는 합니다. 처음엔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딸을 위해서라는 말을 들먹이니 차마 거절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 100만 원을 쓰지 않고 전부 모아놓고 있어요. 나중에 딸이 결혼할 때 결혼 자금에 보태줄 생각으로 말이죠. 저희 시부모님은 동서가 저희 딸을 빌미로 우리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사실을 듣고 시동생 부부에게 5만 정이 떨어지셨다고 합니다. 게다가 시동생 부부는 항상 2분께 뭔가를 요구할 때만 연락을 해댔기에 시부모님은 아예 그 둘과 연락을 끊어버리셨대요. 그렇게 자기들 욕심만 채우며 남에게 피해만 끼치더니 결국 그들은 집도 돈도 가족까지 전부 잃게 되고 만 거죠. 참으로 그들에게 어울리는 초라한 결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저희 딸 눈에 눈물 날 일 없게 사랑으로 딸을 보듬고 지켜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더 이상 그 어떤 풍파도 충분히 아픈 시간을 견뎌온 저희 딸에게 상처를 낼 수 없게 말이죠. 여러분, 아이를 입양한 순간 그 부모는 아이의 세상 전부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 이야기를 통해 한 생명을 입양하는 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더 신중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운이 없어 일찍이 부모를 여인 처지가 되었을 뿐 고아인 아이들도 우리와 똑같이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부디 모든 사람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덧붙이자면 사람뿐 아니라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것 또한 한 생명을 책임지는 일이니 부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기심으로 입양과 유기를 번복해 한 생명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을 저지르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럼 세상의 모든 외로운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내일이 오길 간절히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